채비를 푼 여행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다. 싹 다 태워버려요. 내 변호사에게 내가 한 말이었다. 여보세요 하는 인사도 설명도 없었다. 그냥 딱 5글자. 게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았을 때만 내뱉는 그런 종류의 말.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마치 그가 나에게 마음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확실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내 평생 이보다 더 확실했던 적은 없어요. 모든 것은 1시간도 채 안 되어 시작되었다. 나는 막 48시간의 잠복 근무를 마친 참이었다. 인스턴트 믹스커피만 너무 많이 마셔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임무 말이다. 내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대신 나는 차를 돌려 어머니가 아직 살고 계시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으로 향했다.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그러지 말라고 내 안에 무언가가 말하고 있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집안의 정적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었다. 엄마. 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다. 싱크대에 몸을 숙인 채 비눗물이 담긴 대야에 두 손을 담그고 있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어머니의 오른쪽 눈두덩에 든 보랏빛 멍을 비췄다. 손마디는 붉게 부어올랐고 피부는 벗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시선을 다시 그릇으로 떨궜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마치 몇 년 전에 건네받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가까이 다가섰다. 누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고개를 한번 저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내가 여전히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링크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다. 그걸 누르자 그가 나타났다. 아버지였다. 그가 소유한 줄도 몰랐던 요트 위에서 거만한 얼굴에 선글라스를 걸치고 샴페인 잔을 치켜들고 있었다. 다른 팔은 자기 나이의 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의 어깨에 둘러져 있었다. 여자의 빨간 드레스는 마치 싸구려 향수 광고처럼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인생은 즐기는 거야. 뱃속이 차가운 매듭처럼 꼬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명백한 질문들도 던지지 않았다.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내 어린 시절의 침실이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들은 사라졌지만 가구는 그대로였다. 구석에는 접힌 이불 아래 검은색 금고가 놓여 있었다.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내 권총과 증거물 봉투 2상자, 그리고 얇은 가죽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케이스를 열자 희미한 불빛 속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금색 경찰 흉장이 반짝였다. 그 아래 안감에 끼워진 봉투에는 내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인 법무법인 한결이 적혀 있었다. 몇 달 동안 그곳에 봉인된 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흉장을 재킷 주머니에, 봉투를 팔에 끼고 다시 부엌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의 관자놀이에 입을 맞췄다. 차로 돌아와 잠시 앉아 있었다. 흉장의 무게가 갈비뼈를 짓눌렀다. 모든 소리가 더 날카롭게 들렸다. 길 아래로 트럭이 굴러가는 소리, 두 집 건너에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 귓가에 들리는 내 숨소리까지. 변호사의 개인 회선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2번째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받았다. 서 형사입니다. 싹 다 태워버려요. 내가 말했다. 침묵. 그리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아시죠? 그게 핵심이에요. 전화를 끊고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의 용의자들에게서 본 적 있는 표정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그 표정이 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수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건 질투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예측 가능한 중년의 위기나 그의 못지않게 예측 가능한 젊고 예쁜 장식품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이건 어머니가 수년간 고통을 삼켜온 세월에 대한 것이었다. 겉으로는 사라져도 속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멍 자국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 거래에 대한 제보가 내 책상 위로 올라올 때마다 내가 한 장 한 장 조용히 쌓아온 파일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돈과 사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통제력으로 자신의 부를 쌓았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 통제력이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그의 딸이 아니라 경찰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어디를 쳐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차에 기어를 넣었다. 해가 지면서 거리를 금빛과 그림자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집을 떠나면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다. 준비가 된 기분이었다. 레몬향 주방 세제 냄새는 늘 나를 그때로 데려간다.
냄새 하나가 사람의 뼛속 기억을 테이프처럼 되감을 수 있다는 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다. 한번 숨을 들이쉬면 나는 10살이 된다. 부엌문 반대편에 서서 뺨에 나뭇결 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게 얼굴을 문에 대고 있다. 라디오는 늘 작게 켜져 있고 어머니는 내가 나머지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흥얼거리는 척하신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한 날이 없어? 아버지가 말한다. 접시가 도자기에 닿는 소리와 그 낮은 음악 소리를 제외하면 집은 이미 성당처럼 고요한데도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울 때조차 힘이 있다. 방 전체를 복종시키는 그런 종류의 목소리. 카운터에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어머니의 흥얼거림이 잠시 멈칫하는 소리. 금간 창문. 새로 부는 바람 같은 부드러운 사과 소리가 기억난다.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과다. 언제나 그랬다. 마치 어머니의 온화함이 그가 바로잡아야 할 모욕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경찰이 어디서 오는지 묻는다. 우리 중 소수는 부엌 싱크대에서 만들어진다. 그 시절 나에게는 나름의 전술이 있었다. 발소리를 내지 않는 마룻바닥을 외웠다. 워크맨을 들고 다용도실로 사라져서 언쟁이 일방적인 폭풍으로 변하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하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가 찬장에 부딪혀 생긴 보라색 멍에 대해 선생님이 물으시면 학교에서 미소 짓는 법을 배웠다. 우리 동네 여자들을 죽이는 가장 서툰 살인자는 찬장이라는 걸 배웠다. 때때로 집이 잠든 후에 어머니가 내 방으로 오시곤 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가락 끝으로 담요의 솔기를 더듬으셨다. 복도 야간등 불빛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은 더 늙어 보이면서도 어쩐지 안에서부터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아가. 어머니는 약속이자 애원인 그 단어를 속삭였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영화에서라면 고결하게 들렸을 대사였다. 현실에서는 우리 둘 다 복역 중인 형벌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항상 괴물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게 쉽게 분류되는 악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다. 어떤 날에는 팬케이크를 만들어주셨다. 마치 눈밭에라도 다녀온 듯 팔뚝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공원에서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웃고 있는 정장 차림의 아버지와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선물도 있었다. 화려하고 과도한, 관대함으로 위장한 사과들이 그만이 아는 시간표에 따라 주어졌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통제도 친절처럼 보일 수 있다. 그는 우리 집을 운영하듯 자신의 건설 회사를 운영했다. 흠잡을 데 없는 일정,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들,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작업반, 그가 렌치 하나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강물처럼 사업체를 통해 흐르는 현금. 그때는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돈이 사들이는 침묵은 이해했다. 16살 때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정직한 이유로 발이 아픈 것은 영광스러웠다. 나는 물건들의 가격을 배웠다. 근무가 끝날 때 달걀을 사면 왕관처럼 집으로 들고 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아버지가 내가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자신 없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싫어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저녁 식사 냄새를 옷에 묻히고 내 주머니에 내 동전을 넣고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내가 식탁 위에 둔 영수증을 들고 현관에 서서 그가 말했다. 우린 그런 집안 아니야. 전략적 침묵의 가치를 배우기 전에 내가 대꾸했다. 우린 밥 먹고 사는 집안인데요. 그는 나를 때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시선이 그 일을 해냈다. 내 얼굴을 훑고 내 뒤 어딘가에 꽂히는 시선은 마치 내가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했다. 그는 3일 동안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부재 또한 무기라는 것을 배웠다. 18살이 되던 밤, 아버지가 저녁 뉴스를 보는 동안 나는 경찰학교 지원서를 작성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마치 마술을 본 듯 박수를 치면 마법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두 손으로 입을 가리셨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그는 웃었다. 네가 제복을 입고? 얘야, 안 돼. 그는 마치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의 거절이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듯이 말했다. 전 그래도 갔어요. 경찰학교는 고통에 대해 정직했기 때문에 성역이었다. 누군가가 기분 내키는 대로 시켜서가 아니라 힘에 의존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팔이 후들거릴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했다. 언젠가 비명을 지르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폐가 타들어갈 때까지 달렸다. 몸은 도망치고 싶어 해도 정신이 계산을 하도록 자세를 잡는 법을 배웠다. 훈련은 내가 어둠 속에서 연습해왔던 것들, 즉 호흡, 집중, 명령, 자제에 대한 언어를 나에게 주었다. 사격장에서 교관이 내 그립을 교정해주며 내 손을 믿어 라고 말한 날이 있었다. 그는 근육 기억이 널 이끌게 해
라는 뜻이었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내 안에서 딸깍했다. 내 손, 내 선택, 내 인생. 신입 시절 처음으로 출동했던 가정폭력 신고는 제복 바지 아래로 무릎이 떨리게 했다. 무정이 넘어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이웃 주민. 고함 소리 신고 부상 가능성 있음. 내 사수였던 최 선배님은 스피어민트 껌 냄새를 풍기며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었다. 우리가 좁은 거리로 접어들 때 그녀는 내 눈을 마주쳤다. 이야기를 알기 전에 결말부터 정하지 마. 그녀가 말했다. 집은 깔끔했다. 보통 그렇다. 문을 연 여자는 소매를 손등 너머까지 잡아당긴 스웨트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마치 저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막 감은 것처럼 축축했다. 복도에서 한 남자가 그녀 뒤에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 방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사람 특유의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최 선배가 물었다. 여자는 너무 빨리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남자가 찰나의 순간 뒤에 그녀를 대신해 대답했다. 저흰 괜찮습니다. 최 선배는 그들의 말과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이 무게를 지고 늘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아주머니, 부엌에서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남자의 턱을 지켜보았다. 그는 방의 중심을 잃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부엌 싱크대 옆에는 레몬향 주방 세제가 놓여 있었다.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최 선배는 친구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다친 곳이 있는지 물었다. 여자는 조리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고 그때 그녀의 소매가 미끄러졌다. 손목의 멍은 먹구름색이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남자에게 설교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들을 분리했다. 기록했다. 지원 기관을 안내했다. 우리는 벽만 있던 곳에 문을 만드는 느리고 꾸준한 일을 했다. 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거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제가 원래 좀 유난스러워서요. 완벽하게 연습된 말들이었다. 나는 평생 동안 그것의 더 늙은 버전을 들어왔다. 우리가 떠나자. 현관등이 자동으로 켜졌다. 바깥 공기는 폐를 찌를 만큼 차가웠다. 최 선배가 나를 보았다. 너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말했고 그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 얼굴을 잠시 더 살폈다. 네 자리를 지켰어. 그녀가 말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순찰차로 돌아와 운전대에 놓인 내 손을 바라보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내가 경찰이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제복이라는 단어를 농담처럼 굴리던 방식. 수년간 어머니가 속삭이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걱정했다. 차이점은 이제 걱정의 날이 서 있다는 것이었다. 흉장이 있었다.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다.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과거를 통과하는 동안 그것은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했다. 사람들은 아이가 어른이 되는 순간 바닥을 가로지르는 밝은 줄무늬처럼 선이 날카롭고 눈에 보이는 순간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일련의 메아리다. 문이 닫히는 소리, 서류에 펜이 긁히는 소리, 당신이 결코 보지 못할 장소와 결코 알지 못할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무정의 소리. 당신은 응답하고 그 메아리는 당신의 가슴에 내려앉고 당신은 그 소리를 향해 차를 몬다. 훈련 중에 우리는 경계선을 그리는 법을 배웠다. 나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어머니 주위에 경계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의 일과를 익혔다. 어느 이웃이 현관 불을 켜두는지, 누가 소리를 듣고 누가 못 듣는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차가 어머니의 동네 길로 접어들 때의 소리를 익혔다. 몇 년 후 요트 사진이 내 휴대전화에서 빛났을 때 이 모든 것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순간의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좁혀지는 경계선이었다. 언젠가 최 선배에게 다른 사람들의 밤을 짊어지고 어떻게 잠을 자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 뭘 심어? 그녀가 말했다. 두려움이 토마토와 같은 집에서 살기는 어렵거든. 나는 다른 것들을 심었다. 파일, 이름, 날짜, 법정에서 버틸 수 있는 타임라인. 최악의 순간에 누군가가 용감해지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계획. 아버지는 내게 통제의 구조를 가르쳐 주셨다. 나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제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멍 자국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스팔트 위에 그려진 분필선이 보인다. 어머니가 나에게 사방치기를 가르쳐 주시던 모습, 숫자들이 너무 밝아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사과를 깎아 가장 좋은 조각을 내 접시 위로 밀어주실 때 입꼬리가 올라가던 모습이 보인다.
또한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차도에서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지 않으시던 모습도 보인다. 하얗고 굳어진 손마디. 우리는 같은 공기를 마시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마치 여분의 승객처럼 우리 사이에 방금 결정 하나가 끼어든 것을 둘 다 모르는 척하면서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어머니가 말했다. 그때는 애원이 아니라 명령처럼 나는 복종했다. 대신 다른 모든 것을 걱정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그 명령을 깨뜨려 달라고 필요로 할 날을 위해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레몬향 주방 세제, 분필 가루, 금고가 딸깍하는 소리. 어떤 가족은 가보를 물려받는다. 우리는 소리를 물려받는다. 나에게는 그것들이 삶을 세우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거짓을 해체할 때가 왔을 때도 내가 아버지의 뒤를 캐기 시작한 것은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작은 우연이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경찰서 프린터가 고장나서 뒤섞인 종이 더미를 뒤져야 했을 때 나온 서류 한 장에서 비롯되었다. 주차 위반 딱지 더미 사이에 묻혀있던 것은 다른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요청한 소환장 요구서였다. 내가 아는 지주 회사의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름은 해송개발로 충분히 일반적이었지만 등기된 대리인 주소는 아버지의 사무실이었다. 그냥 돌려주고 못 본 척할 수도 있었다. 대신 나는 그것을 2번 읽고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서류철에 끼워 넣었다. 그게 2년 전이었다. 그때부터 서류철은 마치 어린 묘목이 뿌리를 내리듯 느리고 신중하게 두꺼워졌다. 공시된 법원 서류에서 빼낸 은행 거래 내역서. 아버지가 가족 저녁 식사에서 농담처럼 말하곤 했던 이름의 유령 회사들과 연결된 부동산 기록들. 평판 때문에 대부분의 사교 명부에는 오르지 못하지만 경제면에서는 빠지지 않는 남자들과 만나는 아버지의 사진들. 처음에는 거창한 계획이 없었다. 그저 어머니를 그의 소나기 아래 두게 한 기계 장치를 이해하고 싶은 지독한 갈증뿐이었다. 경찰이 되면 학대가 단지 멍과 고함 소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당신의 집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계약서다. 빚 독촉장이 날아올 때까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줄도 몰랐던 신용카드다. 당신이 짠 실로 그들의 온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는 스스로 배트리자 직공이 되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든 조용한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에 매달려 계셨다. 내가 이혼을 제안했을 때 어머니는 거절하셨다. 그건 날 파괴할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그게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면 둘 다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빼앗을 준비를 시작했다. 내 변호사, 강현우 변호사님은 그냥 번지르르한 명패 위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경찰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곁에 있었고 마치 마호가니와 인내심으로 조각된 듯한 사람이었다. 그는 왜 내가 아버지 회사들의 부동산 조사를 원하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요트 등록증 사진과 아버지가 사업상 갈 일이 없는 도시들의 리모델링, 공사 청구서를 가져갔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상자를 만들 겁니다. 충분히 튼튼해지면 그 상자로 그를 덮어버릴 겁니다. 나는 그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다. 조용하고 통제되고 딸의 아기로 치부될 수 있는 거친 대립이나 소리 지르는 싸움 없이 그저 상자 하나. 그 여자, 이름은 유세라였다. 1년여 전쯤 그림에 등장했다. 그녀는 공인중개사였고 소셜미디어 포스팅에서는 유리처럼 매끄러웠다. 항상 카메라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여 입고 있는 옷에 넥라인을 드러냈다. 아버지는 그녀를 마치 전리품이자 증거인 양고급 자선, 행사에 데리고 다녔다. 조금 파보니 아버지와 연결된 유령 회사로 이전된 최소 3건의 부동산 등기 서류에서 그녀의 서명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강 변호사님의 상자가 더 견고해졌다. 우리는 그녀의 수수료를 믿기 힘든 수익률로 사고 팔린 부동산들과 연결했다. 우리는 케이맨 제도에 있는 계좌에서 그녀의 남동생 이름으로 된 법인 지주회사로 현금이 유입된 흔적을 추적했다. 이것이 사기인지 자금 세탁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지도를 그리면서도 알 수 없었지만 중심에 거미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내 역할을 했다. 생일, 명절, 그리고 아버지가 마치 아이의 취미에 대해 묻는 듯한 말투로 내 경찰 업무에 대해 묻는 가끔의 뻣뻣한 점심 식사.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통 단속이나 자율방범대 회의에 대한 안전한 일화들을 들려주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목록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 더 이상 끼지 않는 반지의 선텐 자국, 그의 이름을 아는 식당에서조차 계산서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 그는 내 연애 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직업에
흉장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것이 내가 혼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다. 두 번째는 강 변호사님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우리는 거의 6개월 동안 그 파일을 묵혀두며 층을 더했다. 만약을 위해 어머니를 설득해 찍어둔 가정폭력 사진들, 의심스러울 정도로 모호한 부상 설명이 담긴 어머니의 의료기록 사본, 아버지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날짜와 우연히 일치하는 유세라의 부동산 거래 기록이 담긴 USB. 우리는 여름이 시작될 무렵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요트 사진이 왔다. 그것이 도착한 방식은 거의 연극 같았다. 익명의 번호, 메시지 없이 오직 이미지뿐. 마치 다른 누군가가 내가 충분히 기다렸다고 결정한 것처럼 내가 채서 강 변호사님에게 전화해 싹 다 태워버려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가 이해할 것을 알았다. 우리의 암호로 그것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시에 활성화하라는 의미였다. 어머니를 위한 긴급보호 명령 신청, 재무 기록에 대한 소환장 발부, 검찰의 잠재적인 사기 및 학대 사건 통보. 이것은 이혼 법정에서의 가족 싸움이 아닐 것이었다. 이것은 다각적인 포위 공격이 될 것이었다. 나는 또한 아버지가 거세게 방역할 것을 알았다. 그는 평생 통제력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 사업에서도 결혼에서도 그가 너무나 조심스럽게 쌓아 올려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기둥이라고 묘사하는 이미지에서도 내가 배운 바로는 기둥이란 단지 올바른 균열을 찾으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에 불과했다. 그날 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을 펼쳤다. 수년간의 메모, 영수증, 상호 참조 자료들. 나는 첫 번째 문서, 그 프린터 고장에서 나온 소환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길 잃은 종이 한 장이 이 눈사태를 시작했는지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을 믿는다. 나는 아무도 따라올 만큼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빵가루를 남긴다고 믿는다. 다음 날 아침, 강 변호사님이 전화했다. 시작됐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뭐부터죠? 내가 물었다. 은행 계좌들입니다. 그가 말했다. 전고까지 동결될 겁니다. 점심때쯤이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유세라와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주문하고 카드가 거절당했을 때 휴대전화를 찾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의 미소가 흔들리는 방식, 웨이터에게 사용할 통제된 말투를 상상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단지 준비가 된 기분을 넘어 앞서 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강 변호사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내가 경찰서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갈 무렵 그는 이미 진행 중인 모든 것의 목록을 보내왔다. 법원 청원서, 자산 동결 명령, 소환장. 어머니를 위한 보호 명령이 목록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일단 시스템에 입력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조치였다. 나는 비공식 차량에 앉아 엉덩이에 흉장을 차고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읽었다. 내가 볼 수 없는 방들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서기들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은행 준법 감시 담당자들이 긴급 메모를 전달하고 집행관들이 총알보다 더 무거운 마닐라 봉투를 들고 번쩍이는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모습. 1단계는 돈에 관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부는 그의 요새였고 그는 높은 벽을 쌓았다. 하지만 은행에 있는 돈은 데이터베이스 속의 숫자에 불과했고 숫자는 키보드 입력 한 번으로 잠글 수 있었다. 전고까지 주요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 3개가 조사 보류로 동결되었다. 2단계는 서류 흔적에 관한 것이었다. 소환장이 등기소 2곳, 은행 3곳, 그리고 증권사 1곳으로 발송되었다. 유세라의 부동산 사무소도 목록에 올랐는데 이는 그녀가 다음 48시간 내에 매우 공식적인 방문객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다. 3단계는 보호 명령, 즉 긴급 접근 금지였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이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 없는 법적 방패를 주었다. 나는 그것이 그가 어머니에게 연락하려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모든 문자나 전화는 이빨을 가진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어머니의 동의를 얻는 것이었다. 근무가 끝난 후 제복을 입지 않고 어머니 댁으로 차를 몰았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작은 깔끔한 더미로 빨래를 개고 계셨다. 불안할 때면 늘 그러셨다. TV에서는 어떤 집 개조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작게 나오고 있었다. 이거 서명 좀 해주셔야 해요. 내가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서류를 흘끗 보고는 나를 보았다. 이게 뭔데? 보호 명령서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는 이런 거 원치 않는다고 했잖니. 엄마,
나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이건 소란을 피우려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법적으로 넘어올 수 없는 공간을 엄마에게 드리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우리에게 대응할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수건을 접으며 손바닥으로 가장자리를 평평하게 눌렀다. 그리고 네 생각엔 그게 그 사람을 막을 거라고 보니 내가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요. 하지만 그가 자기가 무소불위라고 생각하는 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협상력을 줘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서류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 이걸 계획해왔구나? 네. 나는 사과도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어머니의 손은 펜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명했다. 그날 밤 나는 강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곳은 가죽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속삭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는 벽에 지도와 순서도를 테이프로 붙여놓고 회사 이름과 계좌번호 사이에 붉은색으로 연결선을 그어놓았다. 여기서부터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가 유세라의 이름이 동그라미 쳐진 차트 부분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녀에게 소환장이 발부되면 당신 아버지는 우리가 단지 방어만 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문으로 곧장 쳐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나는 차트를 살폈다. 좋아요. 알게 하세요. 강 변호사님이 나를 쳐다봤다. SEO 형사님, 일단 이게 시작되면 그는 거세게 방역하려 할 겁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비방할 겁니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지만 살아남는다는 걸 알 만큼은 오래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틀 후 그의 평정심에 첫 균열이 보였다. 내가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 그의 이름이 떴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두었다. 그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5분 후 문자가 왔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또 다른 문자가 뒤따랐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 나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보고서를 마쳤다. 이제 그가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또 다른 증거 조각일 뿐이었다. 그 주말쯤 유세라의 이름이 내 피드를 도배했다. 그녀의 드레스나 요트 여행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부동산 회사가 조사 보류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활동하는 서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명에 관심이 있었다. 옛 사수였던 초의 선배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뉴스 봤어. 드디어 실오라기 하나를 잡아당기는구나. 그런 셈이죠. 그래? 그녀가 말했다. 스웨터가 다 풀릴 때까지 멈추지 마. 진정한 전환점은 목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강 변호사님이 오전 7시 15분에 전화했다. 판사를 설득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지난 10년간 그의 모든 법인 장부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잠긴 서랍을 여는 것과 같았다. 계약서, 지불금, 뒷거래, 모든 것이 이제 잠재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손안에서 식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단골, 대사인 네가 볼 수 없는 것과는 싸울 수 없어 를 생각했다. 그는 누군가가 모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날 늦게 나는 그가 요트를 정박해 둔 인천의 한 마리나 근처를 차로 지나갔다. 요트는 그곳에 햇살에 반짝이며 있었지만 조용했다. 음악도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아무도 내가 지켜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멀리 주차했다. 내 휴대전화 속의 사진, 그의 미소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확신에 차 보였는지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것을 올렸다. 나는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 그것을 간직했다. 계획은 이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든 단계가 법대로였다는 것이다. 청탁도 규칙을 어기는 것도 없이 오직 법과 절차의 느린 톱니바퀴뿐.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기계 장치가 이제 그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 법 집행기관에서 일하면 인내심을 배우지만 일단 탄력이 붙으면 그 길을 막아서지 않는다는 것도 배운다. 그저 방향을 정해줄 뿐이다. 나는 체포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그가 모든 출구가 이미 잠겼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시작은 비싸 보이는 편지 한 통이었다. 두꺼운 크림색 종이에 너무 애쓴 티가 나는 양각 글씨. 배달원이 마치 왕관을 전달하듯 내 경찰서 안내 데스크에 그것을 내려놓았다. 안에는 즉각적인 중단 요구,
명예훼손 소송 위협, 그리고 파멸을 약속하는 거울처럼 윤이 나는 문구들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변호인단, 줄무늬 정장을 입은 군대가 도착한 것이다. 강 변호사님은 그것을 한번 읽고는 냅킨처럼 내려놓았다. 소음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을 흔들려는 겁니다. 전에도 흔들려 본 적 있어요. 내가 말했다. 오래가진 않았죠. 다음 공격은 전화로 왔다. 부서장님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코트를 걸어두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중립성을 띠고 있었다. 자네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네. 그가 손가락을 깍지 끼며 말했다. 개인적인 문제에 부서 자원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가 남용했다는 자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하던가요? 모호하게, 시간, 접근 권한, 경찰 흉장의 위신 같은 것들. 그가 나를 살폈다.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네에게 말해주는 걸세. 나는 어떤 불만이든 공식적이고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네. 만약 접수되면 감찰과에서 그들의 일을 할 걸세.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말했다.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깨끗하게 처리해. 서류 흔적을 남기고. 절차는 알겠지. 저는 그 절차 속에서 삽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는 길, 경찰서는 타는 듯한 믹스커피와 프린터 토너 냄새, 그리고 반쯤 열린 문으로 불어들어온 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익숙한 소음이 나를 안정시켰다. 무정이 소리,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 젖은 제복을 입고 돌아온 순찰팀의 낮은 웃음소리. 아버지가 나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면 그는 정직한 일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건물 전체를 지나쳐야 할 것이었다. 유세라는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첫 번째 게시물은 보도자료처럼 읽히는 캡션이 달린 셀카였다. 사업하는 여성은 항상 표적이 된다. 질투는 질병이다. 댓글은 아첨, 분노,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오후에는 두 번째 게시물이 올라왔다. 팔찌가 피부를 자극했다는 희미하게 붉은 손목을 신중하게 조명한 사진이었다. 누구에게서 온 학대일까요? 그녀는 썼다. 42,000개의 좋아요. 동료가 스크롤을 내리며 중얼거렸다. 가슴속에서 오래되고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었지만 나는 그것을 흘려보냈다. 바람에 소리친다고 태풍과 논쟁할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방향을 틀었다. 강 변호사님은 8월의 생선시장처럼 악취가 나는 유세라의 거래 중 하나에 대해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신청을 했다. 우리는 요약본이 아닌 이메일 전체 내용을 요구했다. 그녀는 따르거나 아니면 눈을 깜빡일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줄 것이었다. 아버지는 계속 전화했다. 나는 그의 음성 메시지를 듣는 것을 그만뒀지만 강 변호사님은 그것들을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날 밤 내 부엌 식탁에서 우리는 그의 노트북으로 기록을 위해 그것들을 재생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통제의 메트로놈이었다. 부드러웠다가 날카로워지고 회유적이었다가 잔인해졌다. 얘야, 이건 내 격에 맞지 않아. 이런 쇼, 이런 박해, 딸깍. 내 엄마를 공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어. 그걸 원해? 딸깍. 계속 이런다면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내 자식 손에 파멸당하진 않을 거다. 강 변호사님이 재생을 멈추고 나를 흘긋 보았다. 자기 자신이라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 연기하고 있군요. 그리고 자기 변호사들이요. 내가 말했다. 판사가 이걸 듣고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거죠. 좋아요. 강 변호사님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들이 행간의 의미를 듣게 하죠. 이런 부류의 남자들은 항상 두 번째 문단에서 자신을 드러내니까요. 비방은 더 넓어졌다. 한 지역 가십 사이트가 저명한 사업가, 경찰 형사인 딸에게 괴롭힘당해라는 기사를 실었다. 전고의 햇살에 내 얼굴이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단단하게 조각된 법원을 나서는 내 사진이 있었다. 기사는 가족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하여 어머니를 연약하다고 묘사하고 내가 청소년기의 불만을 되새기고 있다고 암시했다. 댓글은 악의적이었고 또한 이상하게도 지지적이었다. 한 은퇴한 간호사가 이런 문단으로 시작하는 글을 썼다. 예전에 찬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여자들을 보곤 했어요. 나는 그 글을 인쇄해서 서류철에 끼워 넣었다. 증거라서가 아니라 진실이었기 때문에. 이틀 후 강 변호사님이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기민하고 거의 열정적인 톤으로 전화했다. 방문객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의 초창기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이름은 장석철 씨입니다. 장석철 씨는 더 좋은 시절을 보았을 법한 정장과 포기한 넥타이를 메고 도착했다. 그는 60대쯤 되었고 돈이 이를 고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진짜 일을 해본 듯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가 앉을 때까지 앉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가 가져온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듯이 어머니를 닮았군요. 그가 말했다가 스스로를 바로잡았다. 칭찬으로 한 말입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손바닥을 모으고 몸을 고정하고 시작했다. 그들은 빌린 도구와 장부책 하나로 임대한 차고에서 회사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숫자에 천재적이었고 다른 모든 것에는 무자비했다. 그것은 통하다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유린 젊었지. 장 씨가 말했다. 그 친구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나는 손이 있었어. 그러다 아이디어가 편법으로 바뀌었지. 편법은 법규에 맞지 않는 효율성이라고 부르기로 하세. 그는 낮게 입찰하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부풀린 공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점심 식사 후에 갑자기 합리적이 되는 감독관들에 대해, 비계에서 떨어져 조용히 입을 다무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하지만 그 남자의 아내는 조용히 있지 않았다. 서류가 있었다. 서명이 있었다. 내가 아는 이름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 있었다. 그리고 집에서는요. 내가 물었다. 때로는 필요한 장부가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 씨의 턱이 굳어졌다. 똑같았지. 그가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원자재라고 믿었어. 그들을 빚거나 으스러뜨리거나. 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주지는 않았지. 그는 강 변호사님 책상 위로 낡은 봉투를 밀었다. 안에는 청구서 사본, 지불 날짜 옆에 이니셜이 적힌 달력, 그리고 내 숨이 멎었다. 비계 사고 현장 사진 2장. 부상당한 남자의 이름이 뒷면에 파란 잉크로 휘갈겨져 있었다. 왜 지금입니까? 강 변호사님이 물었다. 뉴스를 봤으니까. 장 씨가 말했다. 내가 당신 어머니를 한때 알았으니까. 회사 야유회에서 손가락으로 점수를 세던 그 소녀가 이 짐을 혼자 져서는 안 되니까. 사건에는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들이 있다. 소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중력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순간 중 하나였다. 우리는 아버지의 돈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제 장 씨의 자료로 우리는 더 나쁜 것을 향해 각도를 틀고 있었다. 위험을 초래하는 패턴, 어쩌면 형사상 과실, 지방 검사가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것. 강 변호사님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이걸로 판이 넓어집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사 법원과 은행 기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 안전, 보험 사기, 뇌물 수수까지. 이 중 절반만이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국가가 한몫 끼어들고 싶어 할 겁니다. 이상한 안정감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머니의 멍과 아버지의 요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외부로 퍼져나가는 해악의 지도였다. 직원들, 구매자들, 서류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는 건물들을 승인해준 시 그날 밤 하늘이 열리고 비가 지붕을 손가락 끝처럼 두드렸다. 나는 차를 끓였다. 마시지는 않았다. 주전자가 식는 동안 아파트 안을 서성이며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정을 붙잡으려 애썼다. 분노. 그래. 안도. 그래. 그리고 이것이 더 작을 수도 있었던 세상의 버전에 대한 슬픔처럼 느껴지는 무언가.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 선배였다. 버티고 있냐? 네. 내가 썼다. 증인이 생겼어요. 옛날 파트너. 잘 됐네. 그녀가 답했다. 네,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미로를 만들지. 증인은 문이야. 다음 날 아침 미로는 반격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소환장을 기각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했다. 낚시성 수사라며 우리의 요구가 괴롭힘이고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님이 유머 없이 미소 지었다. 시간 벌기 게임을 하고 있군요. 그가 말했다. 아, 일주일만 끌 수 있다면 자산을 옮기거나 이야기를 다시 쓸 겁니다. 우린 그들에게 일주일을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지 않았다. 강 변호사님은 몇 시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장 씨의 문서를 첨부하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앉게 만든 한 줄을 추가했다. 본건에서 주장된 패턴은 청원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판사는 심리를 월요일로 잡았다. 유세라는 이름 없는 해안선에서 찍은 일몰 사진과 함께 진짜인 것은 그들이 취소할 수 없어. 라는 캡션을 올렸다. 댓글은 불바다였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변호했다. 다른 이들은 수사에 대한 기사 링크를 올렸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답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마침내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일요일 저녁 나는 식료품 한 봉지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촌스러워 보이는 마트 튤립 한 다발을 들고 어머니 댁으로 차를 몰았다.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마늘을 듬뿍 넣은 스파게티를 요리하고 계셨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했고 소스는 접시에 붉은 달을 튀겼다. 안 머물러도 돼.
어머니가 펜에 호의를 덮은 후 말했다. 알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내 뒤에서 문 잠그는 걸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다. 자물쇠가 딸깍하고 쇠사슬이 미끄러지는 소리. 그 작은 음악이 왠지 천둥보다 더 크게 들렸다. 현관에서 공기는 젖은 풀과 임박한 재판의 냄새가 났다. 나는 와이퍼를 최대로 켜고 조수석에 내 흉장을 둔 채 집으로 차를 몰았다. 작은 금빛달이 가로등 불빛을 받고 있었다. 방역은 소음을 냈었다. 흔들고 비방하고 지연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나에게는 나만의 군대가 있었다. 종이와 사진, 낡은 넥타이를 맨 정직한 남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하는데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여자들로 만들어진 군대. 월요일, 법원은 목구멍처럼 열릴 것이고 우리는 날카롭게 벼린 말들을 들고 안으로 들어설 것이었다. 싹 다 태워버려요 라고 말한 이후 처음으로 나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태우고 있는지 이해했다. 사람이 아니었다. 명성조차 아니었다. 그의 거짓말들을 위해 그가 지은 은신처였다. 월요일 아침은 비에 젖은 돌과 진한 커피 냄새가 났다. 법원 계단은 미끄러웠다. 조심하지 않으면 등을 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미끄러움. 나는 천천히 신중하게 계단을 올랐다. 흉장은 허리띠 대신 가방 안에 있었다. 오늘은 제복을 입을 날이 아니었다. 정밀함이 필요한 날이었다. 아는 필요 이상으로 서늘했고 형광등 불빛으로 윙윙거렸다. 대리석 위로 울리는 구두굽 소리는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 중얼거리는 인사말로 끊겼다. 변호사님은 이미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 손은 주머니에, 다른 한 손은 얇은 가죽 서류 가방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왔나요? 강 변호사님의 시선이 이중문 쪽으로 향했다. 앞줄 중앙에요. 유세라 씨와 함께. 우리는 함께 들어갔다. 아버지는 정확히 강 변호사님이 말한 곳에 있었다. 방청석 중앙, 남색 정장을 입고 눈에는 맞지 않는 비웃음을 띤 채 유세라는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고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입술은 걱정인지 계산인지 모를 표정으로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이미 이겼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잡지 화보를 찍는 것처럼 보였다. 판사가 들어섰다. 50대 중반, 네모난 어깨, 코 중턱에 걸친 돋보기 안경.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변호인들, 진행할 준비 되셨습니까? 강 변호사님이 일어섰다. 네, 재판장님. 상대편 변호인, 은발에 잘 닦인 화관감 같은 표정을 한 남자가 뒤따랐다. 네, 재판장님. 하지만 그는 우리 소환장의 범위에 대해 무언가 항의를 시작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다. 당신 차례는 올 겁니다. 신청인 측 시작하십시오. 강 변호사님은 보호, 명령으로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상처 사진들을 제시했다. 각각 날짜가 표시되고 담당 의사가 서명한 것들이었다. 판사가 각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나는 희미한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방은 조용했다. 아버지의 변호사는 관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는 기각했다. 계속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강 변호사님은 재무자료로 넘어갔다. 오버헤드. 스크린에 스프레드시트가 나타났다. 지주회사로, 그리고 유세라의 중개사무소로 이체된 것을 보여주는 법인 장부. 부동산 매매 날짜는 역의 계좌에서의 송금 영수증과 일치했다. 아버지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는 시선을 앞 테이블에 고정했다. 그리고 장석철 씨가 나왔다. 그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고 한 손은 균형을 위해 난간을 세우쳤다. 그의 목소리는 비계 사고, 장부 외 합의, 감독관 점심 식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름들을 댔다. 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청구서 사본들을 제출했다. 각 문서는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기록에 부딪혔고 파문은 밖으로 퍼져나갔다. 아버지의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서 날짜와 기억을 문제 삼아 그를 흔들려 했다. 장 씨는 움찔하지 않았다. 저는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그가 앞에 봉투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아서가 아니라 진실은 머릿속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잉크 속에 살죠. 다음은 유세라의 차례였다. 강 변호사님이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검찰이 불렀다. 나는 그때까지 지방검찰청이 나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차콜색 정장을 입은 젊은 검사가 앞으로 나와 자신을 소개하고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녀의 사무실에서 병행 형사수사를 개시했다고 법원에 알렸다. 판사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진행하세요. 검사는 유세라의 회사에서 나온 일련의 거래 종결 서류를 보여주며 매매 가격과 보고된 수수료 사이의 불일치를 강조했다. 유세라는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꽉 말려 있었다. 이 서류들은 검사가 말했다.
피신청인과 연결된 유한 책임 회사를 통해 부풀려진 평가액이 흘러들어간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 수익금은 그녀가 한 페이지를 두드렸다. 24시간 내에 여계로 이동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는 이것이 민사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기는 사기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만약 검찰이 상당한 이유를 본다면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방 안을 유리처럼 가른 것은 어머니의 증언이었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극적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저 너무나도 흔들림 없는 어조로 진실을 말해서 의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어머니는 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들었던 수년간을 설명했다. 재정은 항상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 멍은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던 방식. 검사가 물었다. 왜 지금입니까? 어머니는 나를 흘끗 보고는 다시 검사를 보았다. 제 딸이 자기가 만든 상자를 보여주었고 제가 아버지의 상자 안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냉난방 장치에 웅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했다. 강 변호사님이 우리 측 변론을 마쳤을 때 아버지의 자세는 변해 있었다. 비웃음은 사라졌다. 그의 어깨는 앞으로 기울었고 팔꿈치는 테이블에 기대어 있었다. 유세라는 이제 약간 떨어져 앉아 있었고 몸은 통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판사는 말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가졌다.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보호 명령을 전적으로 인용합니다. 모든 공동 계좌는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동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피신청인은 10영업일 이내에 완전한 법인 장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그녀는 검사를 흘끗 보았다. 이 사건은 형사 검토를 위해 이송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볼 만큼만 돌렸다. 그의 눈에 담긴 불씨는 분노보다 거의 더 심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요새를 안에서부터 해체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우리는 느린 행렬을 이루어 밖으로 나갔다. 기자들이 법원 계단 근처에 모여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 변호사님은 목소리를 낮췄다. 이게 끝이 아니란 거 아시죠? 알아요. 내가 말했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흙냄새로 날카로워졌다. 내 뒤 어딘가에서 유세라가 질문에 답하기를 거절하며 구두굽을 빠르게 또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언론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스포트라이트를 사랑했던 남자에게 그 침묵은 어떤 헤드라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나는 길게 멈춰 서서 법원을 돌아보았다. 기둥, 대칭, 그리고 법이 여전히 진실이 설 수 있는 곳이라는 약속. 적어도 오늘은 그랬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었다. 아무도 정의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부분은 바로 고요함이다. 헤드라인은 하루 동안 천둥처럼 울린다. 법원은 일주일 동안 메아리친다. 하지만 진정한 책임은 눈처럼 내려앉는다. 부드럽고 끈질기게 소리 없이 모든 것의 형태를 바꾼다. 몇 달이 지났다. 겨울이 마을의 어깨를 기댔다. 검찰청은 이빨을 가진 빙하처럼 움직였다. 아버지의 변호사들은 마지막 속임수를 썼다. 기일 연기, 인물 추천서, 시간이 진실을 무디게 한다는 이유로 비계 사진을 증거해서 배제해달라는 신청. 판사는 내가 지갑에 붙여두고 다니는 한 줄로 그것을 기각했다. 진실은 다를 뿐 바래지 않는다. 3월에 형량 협상안이 도착했다. 사기, 자금 세탁, 뇌물수수 공모, 형사상 위험 초래.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미안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어떤 남자들이 커프스링크를 쓰듯 사과를 사용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계산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감옥행은 어느 쪽이든 테이블 위에 있었다. 그는 더 작은 숫자와 더 깨끗한 서사를 선택했다. 검찰은 배상을 주장했다. 노동자들, 피해를 본 구매자들, 오도된 시, 벌금, 체납세금. 그 금액은 나조차도 않게 만들었다. 유세라는 별도의 거래를 했다. 감옥을 피하는 대가로 협조, 부동산 중개 자격, 평생 박탈. 그녀의 신중한 자세를 피고인석에서 움츠러들게 만든 벌금. 검찰과의 마지막 면담에서 그녀는 나를 놀라게 한 세 단어를 말했다. 저는 무서웠어요. 검사가 물었다. 누가요? 유세라는 테이블을 응시했다. 모두가요. 그녀가 말했고 그것은 그녀가 온라인에 올린 어떤 것보다 더 진실하게 들렸다. 판사가 아버지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인 날, 법정은 마침내 환기시킨 집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강 변호사님 옆 두 번째 줄에 앉아 단정한 남색 치마 위에 손을 모으고 계셨다. 화장은 하지 않으셨다. 그날은 갑옷이 필요 없었다. 판사가 피해자 중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어머니는 나를 흘긋 보았다. 나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일어서서 연단으로 다가갔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벌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벌은 이미 몇 년 전에 제 부엌에서 제 싱크대 앞에서 도착했습니다. 저는 해악이 우리가 끝내기로 선택한 곳에서 끝나도록 확실히 하러 왔습니다. 판사는 한 손에 턱을 괜 채 들었다. 아버지는 턱을 굳게 다물고 테이블을 응시했다. 어머니는 마른 달에 마시는 물맛 같은 문장으로 말을 마쳤다. 저는 살 생각입니다. 밖에서 기자들이 우리를 향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강 변호사님이 짧게 성명을 발표했다. 어머니는 정중하게 미소 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 속에 흉장을 만지며 계속 움직였다. 나는 카메라의 기록이 이미 담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내 가족의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우리는 법원에서 곧장 은행으로 차를 몰았다. 직원이 어머니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서명할 서류들, 이체할 계좌들, 예상해야 할 담보들. 어머니는 모든 단어를 읽으셨다. 직원을 똑바로 앉게 만드는 질문들을 하셨다. 어머니는 신중하게 서명했고 마치 씨앗을 새 흙에 심듯 자신의 이름을 눌렀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는 깨끗한 강철색의 하늘을 조수석 창밖으로 바라보셨다. 불꽃놀이 같을 줄 알았어. 어머니가 말했다. 어떤 기분인데요? 문이 닫히는 기분?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창문이 열리는 기분. 우리는 4월에 소금기가 우체통 깃발을 하얗게 만든 해안 도로에서 그 창문을 찾았다. 어머니가 사랑에 빠진 작은 집은 자비의 작은 사각형이었다. 침실 2개, 낡은 현관, 레몬향 주방 세제와 햇살을 갈망하는 부엌. 유세라가 아닌, 다시는 아닐 부동산 중개인은 잡초와 완고한 흙이 뒤엉킨 정원에 대해 계속 사과했다. 우리가 고칠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의미했다. 나는 상자를 날랐다. 어머니는 목록을 만드셨다. 우리는 페인트색과 98년도에 이웃의 차고 세일에서 구해온 낡은 피아노를 어느 방에 둘지 이야기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를 모르는 척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더 이상 우리 집의 박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의 첫 토요일, 나는 마당의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구석에 나무 사각형을 만들고 비를 기다리는 냄새가 나는 흙으로 채웠다. 어머니는 작고 기쁜 죄책감으로 산 모종 쟁반을 들고 밖으로 나오셨다. 토마토, 바질, 잎이 접힌 냅킨처럼 보이는 딸기 2개. 최 선배가 두려움과 토마토는 같은 집에 살 수 없대요. 내가 흙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초의 선배가 옳네. 어머니가 내 손에 모종을 쥐어주며 마치 섬세한 결정을 건네는 것처럼 말했다. 정원에서도 그게 사실인지 보자꾸나. 우리는 동반자 쌍으로 심었다. 토마토 옆에 바질, 해충을 막기 위해 금잔화. 나는 잎이 아니라 뿌리에 물을 주는 법을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소음을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을 초대하기 위해 흥얼거리는 법을 보여주셨다. 태양은 아무도 허락을 구하지 않은 축복처럼 내려왔다. 아버지의 첫 편지는 5월에 도착했다. 강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전달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열기 전에 3일을 기다렸다. 손에 닿는 유일한 칼날이 버터 나이프였기 때문에 부엌 조리대에 서서 그는 오해에 대해, 동료들에게 잘못 이끌린 것에 대해, 여론의 잔인함에 대해 썼다. 그는 내 대해 마치 내가 해안을 손상시켰지만 등대는 남겨둔 폭풍우 같은 날씨 현상인 것처럼 썼다. 그는 내가 때때로 밤늦게 마치 저녁 식사 전 기도를 연습하는 아이처럼 상상했던 그 말들을 쓰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어머니가 짊어질 것이 아니었다. 내가 삼킬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종이였다. 나는 그것을 종이로 놔두었다. 6월이 왔고 토마토를 통통한 녹색 약속으로 덮였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부드럽게 지지대에 묶는 법을 배우셨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에 대한 책 속의 사진처럼 보이게 만드는 햇볕 모자를 쓰셨다. 나는 일주일에 2번, 때로는 더 자주, 때로는 덜, 내 사건에 따라 방문했다. 내가 떠날 때 어머니는 문을 잠그고 현관에서 손을 흔드셨다. 마치 평온한 바다를 확인하는 선장처럼 작은 승리의 동작이었다. 내 개인적인 폭풍이 옮겨갔다고 해서 일이 멈추지는 않았다. 가정폭력 신고는 여전히 들어왔다. 어떤 집은 깔끔했고 어떤 집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 서서 여성의 어깨 각도를 알아보았다. 남자가 마치 트럭을 소유하듯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듯이 문간을 채우는 방식. 나는 내 일을 했다. 경계선을 그렸다. 경첩처럼 부드럽고 튼튼하게 맞는 보고서를 썼다. 어느 긴 목요일 끝에 강 변호사님이 너무 조용히 내려앉아서 거의 그 소리를 놓칠 뻔한 아이디어로 전화했다. 배상금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필요로 할 것보다 많습니다. 그냥 놔두고 점잖은 이자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움직일 수도 있죠. 어디로요? 기금이요. 그가 말했다. 폭력적인 가정을 떠나는 여성들을 위한 소액 지원금. 첫 달 월세, 자물쇠, 중고차, 필요하다면 개명 비용. 실질적인 도움, 연설은 없고요. 나는 고장난 프린터에서 시작된 파일을 생각했다. 우리가 만든 상자를 생각했다. 토마토 지지대를 생각했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물었다. 강 변호사님이 망설였다. 당신이 정하세요. 나는 내 손을 보았다. 2번 샤워한 후에도 정원에서 묻은 흙이 손톱 반달에 남아 있었다. 초대받지 않은 문장이 떠올랐고 나는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다. 싹 다 태우기는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태워야 할 것을 태웠어요. 그럼요? 새로운 시작이요. 서류 작업은 한 달이 걸렸다. 첫 번째 지급은 우리가 계좌를 열고 12분 만에 이루어졌다. 새 동네 건너에 사는 한 여성이 같은 날 오후에 자물쇠의 기술자와 버스표가 필요했다. 강 변호사님이 승인한 후 나에게 전화했다. 조용히 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10월에 첫 토마토가 느린 일출처럼 붉어졌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그것을 따면서 내가 안겨 다닐 만큼 어렸을 때 이후로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웃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얇게 썰어 싱크대 위에서 소금과 함께 먹었고 즙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정의 맛이 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날 밤 바다는 꾸준한 숨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현관으로 나가 미뤄왔던 메시지를 입력했다. 이야기를 따라온 사람들, 낯선 이들과 이웃들, 그리고 찬장을 기억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간단한 무언가. 나는 심듯이 천천히 썼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집처럼 들린다면 이것을 알아주세요.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도움은 조용할 수 있고 여전히 진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 걷고 싶으시다면 지도가 필요한 누군가와 이것을 공유하거나 다음 이야기를 위해 머물러 주세요. 현관에 불을 켜둘게요. 나는 전송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내 흉장은 안쪽 테이블에 놓여 작은 달처럼 현관 불빛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두려움 없는 곡조를 흥얼거리셨다. 토마토는 어둠 속에서 숨을 쉬었다. 어딘가에서 내가 모르는 한 여성이 새 자물쇠를 돌리고 잠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예고 없이 집에 올 필요가 없었다. 집이 스스로를 알렸다.